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헌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 교재로 채택한 누워서 읽는 법학 교재에는 헌법 그 자체 내용이 매우 부족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법학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요점만 간략하게 해서 1시간 정도로 전체적인 헌법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법 시간에 공부했다시피 헌법이라고 하는 법규는 모든 법률에 상위하는 규범으로서 법률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통치 구조와 국민들의 기본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규가 되겠습니다. 제 준비한 내용을 바탕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헌법 총설 제1 정의. 헌법이 무엇인가? 국가 최고기관의 조직과 작용, 국가기관 상호 간의 관계,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 관한 국가의 최고법, 기본법이다. 주권자의 결단, 그리고 국민적 합의의 결과이다. 최고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국가기관의 조직과 작용, 이런 부분이 결국은 통치구조 부분일 될 것이고,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 이런 부분이 기본권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자, 특징을 살펴보면, 민법이나 형법과 같은 법규범의 일부다. 그리고 법의 단계 구조에서 최고 단계다. 정치적, 이념적,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기능을 보시면은 정치적으로 이제 국가 구성적인 기능, 국민적 합의 기능, 공동체의 안정과 평화 유지 기능, 국민 통합 기능, 정치 과정 합리화 기능이 있고, 규범적 기능으로는 법질서 창설 기능, 권력 통제 기능, 기본권 보장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법과 달리 헌법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정치적인 투쟁의 결과로 만들어진 법 규범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통치구조를 구성하는 국가 구성적인 기능도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국민적인 합의가 바탕이 돼서 만들어진 정치적인 투쟁과 정치적인 타협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여기 나와 있는 그런 정치적인 기능을 하게 되고, 결국에 주권자의 결단으로 만들어진 이 헌법의 기초에서 법질서가 창설이 되고, 그 헌법에 따라서 통치구조 그리고 권력에 대한 통제를 기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역사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역사를 보시면 지금까지 9번에 걸쳐서 헌법 개정이 있었고, 대부분의 헌법 개정의 내용은 대통령제 아니면 의원 내각제를 불문하고, 결국에는 최고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어떻게 유지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개헌이 많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우리 헌법에 있어서 그 개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어떤 대통령을 어떻게 뽑느냐, 대통령이 몇 번 연임이든 중임이든 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중심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헌법 개정이 어떻게 보면 위에서 아래로 이루어진 그런 모습이 대부분인데, 마지막 9차 헌법 개정 같은 경우에는 6월 항쟁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헌정사상 최초로 여야 합의로 헌법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줄 그어 놓은 부분을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국헌법. 건국헌법은 뭐 바이마르 헌법을 기초로 자유권적, 생존권적 기본권도 상당히 많이 보장이 돼 있다. 그리고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을 했는데 임기 4년에 1차 중임제를 채택을 했다. 건국 당시에도 지방자치제도를 규정하고 있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52년에 발췌개헌이 1차 헌법 개정이 되겠습니다.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을 하게 되고 양원제 국회, 이제 미국처럼 뭐 상원 하원처럼 국회 자체가 양원으로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국회는 이제 국회 하나만 있으니까 단원제 국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 1차 헌법 개정 당시에 양원제 국회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 개정이 있었다. 결국 첫 번째 헌법 개정부터 대통령 직선제, 뭐 대통령 어떻게 뽑는지, 결국에는 그게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누가 뭐 권력을 잡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1차 헌법 개정은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이 되었다. 그리고 2차 헌법 개정 4.4 오입 개헌이라고 하는 거는 많이 중고등학교 때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한 이승만 대통령이 삼선 개헌을 한 것인데, 이때 당시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한 명이 딱 부족했다는 거죠. 한 명이 부족했는데 이걸 뭐 135.6이다 해가지고 그거를 반올림을 해서 136명이 됐다라는 논리로 가결 선포를 한 그런 사건이 4.4 오입 개헌 사건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결국에는 뭐 대통령의 삼선 개헌을 위한 헌법 개정이 있었다. 제2공화국.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제 대통령 자리에 욕심을 내고 하는 과정에서 뭐 인기가 떨어지게 되고, 인기가 떨어지게 됐지만 계속해서 뭐 집권을 하고 싶다. 이렇게 되면 이제 부정선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1960년도 3월에 있었던 선거에서 부정선거를 하게 되고, 그것이 원인이 돼서 4.19 혁명이 발발하게 됩니다. 4.19 혁명의 결과로 이승만 정권이 몰락을 하게 되고, 이때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완전히 통치구조가 변하는 헌법 개정이 1960년도에 있게 됩니다. 이때 헌법재판소,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같은 헌법 뭐 수호기관, 그리고 부정선거 결과로 개헌이 된 것이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객관적인 기관이 선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됐었습니다. 4차 헌법 개정은 이제 뭐 3.15 부정선거로 인해서 4.19 혁명이 있었고, 4.19 혁명의 결과 3차 헌법 개정이 있었는데, 이게 당시에 이제 3.15 부정선거 주모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소급 입법을 가능하도록 하는 헌법 부칙 개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4차 헌법 개정은 뭐 특수하게 통치 구조의 변동과는 관계는 없는 내용이지만 소급 입법을 위해서 헌법까지 개헌을 했다라고 하는 게 특색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5차 헌법 개정을 보시면 의원 내각제가 되고, 뭐 3.15 부정선거에 대한 그 주모자에 대한 처벌 같은 게 이루어지면서 그런 과정에서 약간의 그 사회적인 혼란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혼란을 틈타서 당시에
그 박정희 장군이 5.16 군사 정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통치구조를 대통령제로 다시 돌리고 양원제였던 국회를 단원제로 다시 바꾸고 또 헌법재판소를 폐지하는 그런 내용으로 5차 헌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결국 박정희 본인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5차 헌법 개정을 했고 극단적인 정당 국가를 규정하게 됩니다. 이게 정당의 활동을 뭐 보장하기 위한 그런 규정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정당 추천 없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가 불가하기 때문에 정당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 대통령 후보나 국회의원 후보를 다 제한할 수가 있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어떤 정치적인 기본권이 신장됐다기보다는 오히려 제한되는 내용으로 개헌이 있었다. 그리고 다시 대통령제로 돌아왔다. 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고 재선을 이제 연임을 했는데 당시의 헌법에 3기로 연장하는 것은 이제 금지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1969년에 3선 개헌을 하게 됩니다. 이게 6차 헌법 개정이고 계속해서 대통령을 3번 하겠다 라고 하면서 헌법을 개헌을 했죠.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권력을 놓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비판이 커졌을 테고 그러면 혹시라도 뭐 의회에서 탄핵을 할 수가 있으니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정족수를 가중하는 그런 내용까지 해서 대통령의 지위를 더욱더 확고하게 보장을 해주는 내용으로 개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72년에 그 유명한 또 유신 개헌이 있었는데요.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하고 3년 전에 헌법을 개헌을 해가지고 3선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그거를 연임 제한 없이 뭐 평생 동안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하게 되고 뭐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추천하고 법관, 판사도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또 통일주체국민회의라고 하는 곳에서 대통령을 선출하고 또 국회의원의 3분의 1까지 선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일주체국민회의만 잘 장악을 하면 대통령도 계속 할 수 있고 국회의원 3분의 1도 여기서 지명식으로 해가지고 대통령 뽑는 거니까 실제 선거로 선출되는 국회의원은 3분의 2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뭐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나 이런 것들은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8차 헌법 개정은 이제 전두환이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1979년 10월 26일 10.26이라고 하는 사건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때 박정희가 살해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또 1980년 5월 17일 날 전두환, 노태우 장군들, 그러니까 뭐 신군부라고 불리는 이 정치 군인들이 비상계엄을 확대 조치하면서 뭐 국회를 폐쇄하고 영장 없이 정치인, 학생, 재야 인사를 다 구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헌법을 개정을 하게 됐는데 대통령을 7년으로 하되 이제 박정희 때 상황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거부감이 있으니까 단임 한 번만 대통령을 하되 대신에 임기는 7년으로 늘려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을 하고 헌법 개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두환이 7년 임기가 끝날 때쯤에 경찰의 그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고 안 그래도 그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상황에서 고문치사 사건이라든지 또 시위 진압 과정에서 대학생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서
6월 항쟁이 발생하고 당시에 여당 대표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이 6.29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직선제로 개헌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게 되고 여야의 그 정치인들이 모여서 합의해서 개헌을 하게 되는 최초의 헌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헌법 자체가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헌법의 내용은 바로 이 9차 헌법 개정된 1987년 헌법 이것을 보게 됩니다. 헌법의 기본 원리. 헌법은 그 공법 시간에 한번 목차를 한번 보여드렸는데 헌법 전문이 있고 그리고 뭐 기본권과 통치 구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헌법 전문을 한번 쭉 보시면은 뭐 여기에는 이제 헌법 개정의 정신 그리고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헌법 정신들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헌법의 해석이 문제가 되거나 뒤에 나와 있는 개개 헌법에 대한 해석이 문제되거나 할 때 그 해석의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선언적인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기본권을 이제 도출해내는 과정에서 헌법 전문으로부터 기본권을 도출해내는 근거를 마련하기도 하기 때문에 헌법 전문은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유관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아니고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통일을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 공용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정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국회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줄에 우리 대한국민은 맨 밑에 개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게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국민이 헌법을 개정한다 라고 하는 걸 선언하고 있는 거죠. 밑줄 그은 부분은 뭐 제가 볼 때 뭐 핵심적인 내용이다 라고 이해가 되니까 잘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우리 대한국민은 국민투표에 의하여 헌법을 개정한다 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우리 헌법의 원리가 국민주권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국민주권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최고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원동력인 주권을 국민이 가진다. 모든 국가 권력의 정당성의 근거는 국민에게 있다 라고 하는 거죠. 대한국민이 헌법을 개정했다. 그러니까 헌법을 개정했다. 헌법을 만들었다 하기 때문에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통치구조, 대통령, 정부, 의회, 법원 모든 그 통치구조의 운영과 그 국가 권력의 정당성은 모두 국민에게 있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국민주권은 보통 이해를 하실 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형식적 국민주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또 실질적 국민주권, 능동적 국민주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형식적 국민주권, 실질적 국민주권에 대한 개념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읽어보시면은
형식적 국민주권의 경우에 형식적 국민주권의 본질적인 특징은 국민을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전체 국민으로서 형식적, 추상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국민 전체가 주권자라고 할 때 실제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주권을 행사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게 되는 개념이 실질적, 능동적 국민주권이 되겠습니다. 국민이 실제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국가 최고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 국민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뭐 나와 있다시피 실질적으로 국가의 최고 의사를 결정함으로써 주인 역할을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실체가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게 실질적 국민주권론이 되겠습니다. 형식적 국민주권론과 실질적 국민주권론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한번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의 원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원리라고 하면 자유주의의 원리와 민주주의의 원리가 합해진 것인데, 자유주의의 원리는 개인의 자유와 자유를 옹호하고 존중하는 것,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지배다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원리, 그래서 뭐 또 헌재 결정을 통해서 이해를 해보면 이 자유민주주의의 원리, 자유민주주의가 뭐냐 라고 했을 때 헌재 결정을 보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해를 준다 라고 하는 것은 뭐 구체적으로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 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 시장경제, 사법권 독립을 파괴, 변혁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이거를 이제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의 핵심적인 내용은 권력 분립, 인권 존중,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사법권 독립과 같은 것을 자유민주주의 원리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국가의 원리, 사회국가 원리, 뭐 복지국가 하는 개념을 떠올리시면 되겠죠. 모든 국민의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면서 그것에 대한 요구가 국민의 권리로 인정이 되는 국가의 원리를 말한다. 헌법 31조부터 35조까지 사회적 기본권을 규정을 하고 있고, 헌법 전문은 뭐 몇 개가 안 되니까 시간 날 때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회국가 원리라고 하는 게 아주 뭐 풍요롭게 산다기보다는 뭐 최소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킨다. 최소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킨다. 뭐 최저임금제라든지 아니면 뭐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분들에 대한 최저생활비를 지급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 그리고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국민의 권리로서 인정되는 국가. 그런 국가가 사회국가가 되겠죠. 국민이 그것을 뭐 최소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켜 달라고 국가를 향해서 요구할 수 없다면 그거는 사회국가가 아니겠죠. 뭐 국가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켜 주는 것과 만약에 충족시켜 주지 않았을 때 국민이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권리로 인정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 사회국가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에 대해서는 국가를 향해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국가를 의미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문화국가의 원리 국가에 의하여 문화가 공급되어야 하는 국가를 말하는데 이때 문화 공급된다는 것은 문화 그 자체를 국가가 뭐 좌지우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괄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문화에 대한 국가적 보호, 지원, 조정 등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에 한한다. 가치 중립주의. 문화에 대한 가치 중립주의가 적용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치국가의 원리. 법이 지배하는 국가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모든 국가적 활동과 생활은 법률에 근거를 두고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리를 말합니다. 법률에 근거를 둔다라고 하는 게 법률 유보가 될 것이고 법률 우위라고 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법치국가의 내용으로 보통 언급되는 것은 뭐 권력 분립의 원칙, 뭐 포괄 위임 금지의 원칙, 국가 작용의 법의 귀속, 뭐 적법 절차, 법적 안정성 같은 것들이 법치국가의 원리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뭐 국민주권에서 형식적, 실질적으로 나누어서 이해를 하는 논의가 있는 것처럼 법치국가의 원리에서도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은 뭐 형식에 초점을 맞춰서 할 것인지 형식적 그 법치주의는 법의 형식에 초점을 맞추어서 행정이나 재판이 법에 형식적으로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하고 실질적 법치주의는 정의의 실현을 그 내용으로 하는 법에 의한 통치 원리, 법의 내용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수단이 동시에 모색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형식적으로는 뭐 형식적으로는 법을 지켰다고 하더라도 그 법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정의의 실현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평화국가의 원리 이런 제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헌법의 기본 제도 보시면은 헌법의 기본 제도, 헌법과 제도 보장. 헌법에는 어떤 그 제도를 통치 구조에 대한 것을 규정하기도 하고 어떤 뭐 정당 제도, 뭐 지방자치 제도 같은 것들을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헌법과 제도적 보장을 보시면은 제도적 보장은 객관적 제도를 헌법에 규정하여 당의 제도의 본질을 유지하려는 것으로서 특히 중요하고도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고 헌법적으로 보장할 가치가 생각되는 국가제도를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밑에 밑줄 부분 보시면 법률로서 이를 폐지할 수 없고 비록 내용을 제한하더라도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 최소 보장의 원칙이 적용될 뿐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필요한 가장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헌법을 통해서 보장을 해주는 거다. 그래서 헌법에 그 제도 자체, 예를 들어서 정당 제도를 보장을 해준다. 그러면은 이게 법률에 의해서 헌법을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당 제도 그 자체의 본질은 헌법 개정을 통해서만 제한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그 제도를 뭐 바꾸거나 제한하는 것, 그 제도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제도의 본질을
잘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헌법에 제도의 본질, 헌법적으로 중요한 제도의 경우에는 헌법에 규정을 해놓고 그 제도의 본질을 보장해 주는 것. 그게 제도적 보장이고, 제도적 보장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보장 원칙이 적용된다. 최소한 보장의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 내용에 대해서는 침해를 못하게 하지만 그 이외의 내용, 구체적인 제도의 내용과 형태에 대해서는 입법자에게 폭넓은 형성권을 인정해준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최소한 보장의 원칙이 적용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보장을 해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본질적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당 제도를 보시면 헌법 8조에 나와 있습니다. 정당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 정당 제도는 보장된다. 사망에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정당은 사항에서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라고 하는 내용이죠. 결국에 정당의 해산 방법을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 제한해 놨기 때문에 다른 법률 또는 행정처분을 통해서 정당을 해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요. 또 자금을 보조를 해서 정당 활동을 보장하도록 그렇게 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당이 무엇이냐? 개념을 보시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을 보시면 이거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읽어보셔도 될 것 같고요. 공법 시간에도 여기 관련된 판결을 헌재 결정을 봤으니까 제가 따로 설명은 안 드리고 공법 시간에 한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당 제도 다음에 선거제도가 있습니다. 선거제도, 선거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주권자인 국민이 다수인의 선거에 의하여 국가기관의 구성원을 선임하는 집합적 합성행위를 말한다. 헌법 규정에 보시면 국회는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대통령도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라고 되어 있죠. 선거의 원칙을 보시면 보통선거, 헌법에 보통평등 직접 비밀선거가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선거의 원칙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보통선거는 모든 국민은 재력이나 사회적 신분이나 인종, 성별, 교육에 따라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게 보통선거의 원칙입니다. 평등선거, 일반적 평등 원리의 헌법상 실현 원리를 말한다. 그러니까 보통선거는 일정한 나이가 되는 모든 국민들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보통선거의 개념이 되고 평등선거는 투표 물론 1인 1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투표 가치의 평등. 그러니까 한 표의 가치가 대표자 선정에 기여한 정도의 면에서 평등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밑에 나와 있는 헌재 결정을 보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선거 참여자의 기회균등. 모든 선거 참여자와 정당에게 모든 선거 절차와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과거에는
밑에 헌재 결정 보시면 정당 추천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 사이에 기탁금의 차등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정당 후보자가 국회의원 선거에 나온다 하면은 그 기탁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선거에 나올 때 일정한 금액을 이제 기탁을 해야 후보자로 등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인데, 이 기탁금 제도에 대해서 정당 후보자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2천만 원을 기탁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은 무소속 후보자는 3천만 원을 기탁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당 추천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 사이에 기탁금에 이렇게 더 차등을 주는 것은 비정당인과 정당인 사이에 차별 대우를 하는 것이어서 보통선거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헌재 결정이 있습니다. 선거 절차에서도 균등한 기회가 보장이 돼야 되는데 이 기탁금 차등 때문에 선거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간 인구 편차의 허용 한계를 보시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국회의원 선거구가 있다. A라고 하는 국회의원 선거구가 있고 B라고 하는 국회의원 선거구가 있다. 그 A에서도 국회의원 한 명을 뽑고 B에서도 국회의원 한 명을 뽑는데, A 선거구는 유권자 수가 뭐 10만 명이다. 그런데 B 선거구는 유권자 수가 5만 명이다. 그러면은 A 선거구에서 10만 명이 국회의원 한 명을 뽑고 B 선거구에서 5만 명이 국회의원 한 명을 뽑게 되는 결과가 된다면, 그게 과연 평등의 원칙, 평등선거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뭐 보시면은 인구 편차 상하 33.3%를 넘어 인구 편차를 완화하는 것은 지나친 불평등을 야기하는 것으로, 이는 대의민주주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고 국회를 구성함에 있어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국민주권주의의 출발점인 투표 가치의 평등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다. 인구 편차 상하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33.3%니까 3분의 1. 그러면은 선거구의 편차를 어디까지 허용하느냐를 계산을 해보면 상하 편차 33.3%니까 기준이 되는 게 1이라고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선거구처럼 인구가 작은 선거구는 3분의 1이 적어도 되는 거죠. 3분의 2. 그리고 많은 곳은, 인구가 더 많은 곳은 1 플러스 3분의 1. 그러면 선거구 인구 편차는 제일 적은 선거구하고 제일 많은 선거구 사이의 인구 편차가 3분의 2와 3분의 4. 그러니까 제일 인구가 작은 선거구하고 선거구보다 제일 많은 선거구가 인구가 2배가 넘어가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헌재 결정의 내용이 됩니다. 상하 편차 33.3%니까 1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33.3%, 1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33.3%의 편차를 인정하는 거니까 인구가 제일 작은 곳은 뭐 3분의 2, 인구가 제일 많은 곳은 3분의 4 해서 인구가 제일 적은 곳과 인구가 제일 많은 곳의 편차는 3분의 2 대 3분의 4, 그러니까 2배까지만 허용을 해준다 라고 하는 걸로 이해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투표의 성과 가치의 평등, 한 표의 가치가 대표자 선정에 기여한 정도는 평등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지만, 기술적인 측면,
그리고 뭐 농촌과 도시 사이의 지역 대표성 이런 걸 고려를 해서 인구 편차는 상하 33.3%까지 허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헌재 결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A 선거구에서는 10만 명이 국회의원 한 명을 뽑고 B 선거구에서는 5만 명이 한 명을 뽑으면 B 선거구의 한 표의 가치는 A 선거구의 두 표의 가치와 동일한 거잖아요. 그게 어디까지 범위에서 허용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헌재 결정은 33.3%까지의 상하 편차를 허용한다. 그러니까 10만 명과 5만 명의 유권자 수를 가진 선거구가 존재한다면 그거까지는 합헌이 되겠죠. 근데 뭐 10만 명 인구가 제일 많은 선거구가 10만 명이고 인구가 제일 작은 선거구가 4만 5천 명이다. 그러면 1대 2를 벗어나니까 그건 위헌이 되겠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 선거 원칙, 뭐 비밀 선거 원칙은 개별적으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밀 선거 원칙 때문에 선거할 때 투표용지가 공개가 되거나 하면 그 투표용지는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선거하고 나서 인증샷을 찍을 때 뭐 기표소 안이라든지 그 투표용지를 사진으로 찍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투표용지 광급주의는 투표용지는 이제 국가에서 공급을 해야 된다. 그래서 투표용지를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디자인으로 해야지 누가 투표했는지를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투표용지 광급주의를 비밀선거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 제도 읽어보시면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 직업공무원 제도라고 하는 건 이제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행정의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는 제도를 말한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방자치제도. 자, 헌법 내용 읽어보시면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라고 돼 있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라고 하는 것은 법률 우회 원칙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그러니까 법률 명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폭넓은 자치 입법권을 가진다. 헌법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례 제정권의 한계 부분도 아마 제가 공법 시간에 설명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요 헌재 결정은 뭐 개별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게 자치사무와 단체유임 사무가 있다. 지방자치법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자치사무의 경우에는 법률 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헌법에 아까 보셨다시피 자치에 관한 규정을 폭넓게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에서도 조례 제정권 같은 경우에는 법률 유보가 없더라도 그 자치사무에 대해서 규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치사무와 단체 위임 사무에 한한다. 그리고 기관 위임 사무에 있어서도 개별 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례 제정권과 무관하게 위임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폭넓은 자치 입법권이 인정되는 것은 자치사무와 단체 위임사무이고, 기관위임사무는 자치사무가 아니다. 따라서 자치사무가 아닌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된다. 기관위임사무는 하나의 그 국가기관의 그 설명 위에 나와 있는데요. 이제 원래는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아니라 국가사무인데 모든 업무를 국가에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한테 위임된 것이 그 기관위임 사무가 되는 거고, 이게 결국에는 국가사무를 지방단체 장한테 위임해 놓은 거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국가사무다. 따라서 이게 자치사무는 아니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자치입법권으로 조례 제정을 할 수는 없다. 다만 구체적으로 위임을 한 경우에는 당연히 위임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법률 유보의 원칙.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 그리고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법률에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법률 우위의 원칙. 모든 공권력은 법률에 위반돼서는 안 된다. 내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육제도. 이것도 법조문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헌법이 보장되고 있는 의무교육은 초등학교 교육이고, 그 후에 중고등학교는 법률에 따라서 의무교육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보시면 되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하는 게 이제 원칙이죠. 혼인과 가족제도 보시면 양성의 평등을 규정을 하고 있고, 모성보호 그리고 보건에 대해서 국가의 보호를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기본 헌법의 개념과 헌법의 역사와 헌법의 기본 원리, 헌법 제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기본권 부분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